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금융당국이 시중은행 과점체계 개선하기 위해서 은행업 진출의 문턱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새로운 시중은행이 생기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뭐 새로운 시중은행이 생긴다라기보다는 보통 지금 플랜상으로는 지방은행이라고 이야기하죠. 예. 지방은행은 시중은행과 달리 영업권이 이제 지방에 제한이 돼 있는 은행, 그리고 이제 지방에서 중소기업 대출이 특정 얼마 이상 해야 되는 은행이라고 규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뭐 자본 비율 같은 것도 좀 낮아서 조금 운영하기 쉬운 이런 은행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구은행, 뭐 부산은행, 뭐 예전에 뭐 광주은행 이런 은행들이 지방은행들이거든요. 예. 지방은행들이 이제 시중은행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틀이 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예 뭐 새로운 은행이 들어온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뭐 지금 가장 유력하게 되어 있는 것은 어떠한 지배구조상의 문제라든지 이제 자본 규모 여러 가지 봤을 때 대구은행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사실 뭐 시중은행은 이 되려 그러면 흔히 말하는 은산분리, 금산분리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산업자본이 얼마 이상, 산업자본이 4% 이상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조건을 만족할 만한 지방은행이 대구은행밖에 없어서 대구은행이 일단 시중은행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새로운 은행이란 게 아예 뭐 이게 시중은행 자체가 워낙 큰 은행들이기 때문에 지방은행에서 이제 시중은행에 변경이 되고 이런 지방은행 시중은행이 변경이 되면서 영업권 자체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흔히 말하는 지금 5대 은행 체제로 고착화되고 있는 어떤 체계를 새로운 은행이 오면서 조금 경쟁 체제를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논의하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기존의 시중 은행들하고 이제 자산 격차가 좀 나잖아요. 지방은행이 이렇게 시중은행으로 전환이 된다고 해도 경쟁 유도가 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우려가 많습니다. 일단은 지방은행이 시중은행만큼 경쟁력이 있느냐, 특히나 이제 영업권 차원에서 경쟁력이 있을까라는 이야기들이 많고요. 네. 사실 자산 규모만 봐도 이제 거의 대구은행이 그래도 건실하고 좋은 지방은행이긴 하지만 현재 시중은행 5개 시중은행에 비해서는 규모가 굉장히 작거든요. 네. 그다음에 영업점 수도 뭐 한 4분의 1, 5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수준이라 이게 과연 경쟁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사실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뭐 긍정적인 측면은 최근에 금융위원회에서 결국 정보를 굉장히 여러 방면에서 다각도로 빠르게 공개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대구은행이 만약 시중은행이 됐을 때 적극적으로 이제 대출 금리 같은 것들 낮춰준다라 그러면 시중은행의 지분을 일부 뺏어올 가능성 분명히 있다. 결국은 최근에 이제 흔히 얘기하는 뭐 비대칭 정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보의 비대칭성을 금융위원회가 많이 해결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에 따르면은 결국은 사람들의 선택이 금리에 따라서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최근에 영업 방식이 이제 점포 방식이 아니라 인터넷 방식이 많이 되면서 비대면 방식이 많이 되면서 이런 것이 대구은행의 뭐 역할을 강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뭐 긍정적인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구은행이 시중은행과 경쟁을 하려고 하면은 대구은행의 이제 체제 역시 시중은행과 비슷하게 가야 된다라고 보통 봐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시중은행의 포트폴리오랑 뭐 대구은행의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자산 구성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다르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방은행들은 기본적으로 지방 중소기업에 많이 대출을 해줘야 되는 이런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뭐 시중은행 위주의 어떠한 전반적인 대출 구조를 바꾸는데 아마 좀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론적으로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5개 은행이 과연 어떻게 보자면 시중은행의 과점을 진짜 만들고 있는 것이냐, 실제 5개 은행이 부족한 것이냐 아닌 것이냐에 대한 논의는 사실 평가도 어렵고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기 때문에 5개 은행만으로도 시중은행의 영업이익률, 흔히 말하는 가상금리 같은 건 충분히 낮게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한 은행이 더 들어온다고 해서 이런 시중은행 경쟁 체제가 엄청나게 바뀔 것이냐에 대해도 의구심이 있는 것이 뭐 사실은 맞다. 결국은 시장 환경의 변화, 그리고 인터넷 은행하고 온라인 영업의 변화하고 결국은 그 금융위원회 어떠한 정책, 결국 비대칭 정보를 없애겠다라는 그런 정책이 맞물리면은 순조롭게 시중은행 영업이익 같은 걸 조금 줄일 수 있는 과점 체계의 어떤 불합리성을 조금 줄일 수 있는 경쟁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그 과정까지는 약간 아직까지 불확실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가 시중은행의 현 체계에 좀 변화를 가져올지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인천 검단 신도시 한 아파트에서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있었는데 이 시공사인 GS건설이 이 단지 전체를 전면 재시공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GS건설 입장에서는 좀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고 하는 걸 텐데 신뢰 회복이 우선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예, 일반적으로 GS 건설하면 자이 브랜드로 유명하고 예. 자이 브랜드면 일군 건설사라고 보통 많이 이야기를 예. 합니다. 그러니까 브랜드 중에 굉장히 높은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공사할 때 자체부터 철근을 누락시키고 철근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아파트의 안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철근을 누락시키고 콘크리트 역시 30% 이상 안 좋은 콘크리트 썼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콘크리트 강도 자체가 모자라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다음 뭐 설계 높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완전히 부실 시공이다라고 이미 결론이 났기 때문에 브랜드 자체, 브랜드 이미지 자체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이 브랜드가 하면은 흔히 말하는 분양이 안 된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사실은 자이 건설사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게 되고 이런 의구심이 커지게 되면은 사실 시공사 선정할 때, 그러니까 시공사 선정할 때 자이를 안 고를 그 GS 건설을 안 고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굳이 다른 데가 있는데 왜 GS 자이를 해야 되느냐, GS 건설을 해야 되냐 이런 논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막고자 결국은 미래의 어떤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고자 지금 뭐 한 4천억 원가량의 손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도 손실을 감안하고라도 새로 짓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느냐? 뭐 첫 번째는 뭐 이런 것도 궁금하실 수 있을 텐데 첫 번째는 지금 지은 거 한 공정률이 한 67% 된다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다 어떻게 보면 새로 져야 되니까 네. 부수고 새로 져야 되는 이런 과정들 예. 부수는데도 사실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네. 그런 과정이 하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입주가 지연되게 되는 게 지금 공정을 하게 되면 앞으로 뭐 3, 4년 정도 더 걸릴 텐데 이거 입주가 지연되는 어떤 입주 지연에 대한 어떤 보상금 그리고 공사비 자체가 예전보다 많이 오른 이런 상황들이 발생해서 뭐 4천억이라고 지금 최소로 보고 있지만 뭐 1조까지 더 나올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많이들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말씀해주신 대로 이번에 GS건설의 총체적 부실로 드러나서 이제 충격을 주고 있는 건데 이게 건설 현장 전반의 관행 문제로 번지면 업계 전체가 좀 휘청거릴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뭐 사실 이게 정확한 말씀이고요. GS건설 같이 큰 회사들이 부실 시공을 했다는 게 사실 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고요. 작년에 현대산업개발에서 광주에 또 이런 부실 시공 사태가 나면서 네. 건설사들이 과연 집을 제대로 짓고 있느냐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 많이 늘어나는 게 사실입니다. 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집값이 굉장히 비싸죠. 사람들이 살 때 집이란 자산의 가치가 엄청난 가격을 지니고 있고 아파트 같은 것들은 진짜 뭐 평생을 모아서 사는 이러한 과정들인데 이런 것이 부실 시공이 됐다라는 의구심이 하게 되면은 사실 이제 전반적으로 그 입주민들이 굉장히 관리 감독 같은 것들 분양을 받을 때부터 이제 좀 철저히 감리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감리를 철저히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뭐 소송을 하겠다 이런 전반적인 어떤 그 법적인 문제로 많이 나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라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흔히 말하는 좋은 건설사라는 데서도 부실 시공이 난다라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이런 것이 계속된다라 그러면 건설업 전반에 대한 우려가 있고 이것에 대한 어떤 법률 문제, 그다음에 소송 같은 것들이 계속되면서 뭐 점차적으로 나아지긴 하겠지만 뭐 지금 당장으로는 업종 전반에 타격이 있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해주신 감리라는 절차의 더 중요성이 좀 부각될 것 같은 그런 이슈였고요. 자, 중국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중국이 다음 달부터 주요 광물에 대해서 수출을 통제하겠다 이렇게 좀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서방 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그런 조치에 대해서 중국이 맞불을 놓은 것으로 좀 보이는데 세계적인 산업 공급망에 큰 영향이 좀 있을 것으로 보여요. 어떻게 보세요? 뭐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제 그 최근에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뭐 반도체, 디지털 전환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희소 광물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희소 광물들이 기반이 돼서 새로운 혁신적인 어떤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희소 자원의 공급 측면에서 보자면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 물론 희소 자원 자체, 희소 광물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희소 금속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공급 자체는 전 세계에 사실 있긴 합니다. 전 세계에 많은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정제할 때 오염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오염이 굉장히 많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오염을 감당하고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중국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여러 군데 광물 자체, 광석이라는 것은 여러 군데 있지만 결국 한 번은 중국에 거쳤다가 나와야 된다고 보통 많이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존도랑의 관련 같은 뭐 이번에 대상이 된 관련 같은 경우에 뭐 97%가 중국에 거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이 수치가 관륨이 중국에 많아서기도 하지만 전 세계 관륨이 일단 중국에 가서 정제가 한번 된 다음에 공급이 돼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 희소 자원에 대한 공급망을 가지고 전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할 것이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것들이 반도체 생산의 핵심이 되는 히토류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히토류 같은 것까지 이제 확장이 돼 나가면서 흔히 말하는 미중 갈등 그리고 전 세계 공급망 갈등이 본격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러한 과정 속에 나온 것들이 지금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어떤 정책이라고 보통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갈륨과 게르마늄 뭐 우리나라는 조금 타격이 좀 덜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갈륨 같은 경우에 반도체라든지 그 LED 같은 생산, 그다음에 뭐 게르마늄 같은 경우 레이더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물질의 생산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중국을 어쨌든 통해서 나가야 되는 공급망 문제가 결국은 전 세계, 전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요. 이런 것을 쉽사리 극복하지 못한다 그러면 무역 갈등이라든지 이제 전 세계 갈등들이 격화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끝으로 밤사이 해외 증시도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을 했네요. 뉴욕 증시는 사실 어제 연준의 의사록이라고 이야기하죠. 연준이 이제 FOMC 회의를 할 때, 금리를 결정하는 FOMC 회의를 할 때 어떤 방식들의 의견이 오고 갔는지에 대해서 의사록을 공개를 하는데 네. 의사록 공개 과정에서 매파적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매파적, 금리를 더 올려야겠다라는 의지를 확인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계속 나오면서 6월 달에 FOMC 회의에서는 금리를 오르지 않겠지만 그래도 향후 금리를 올려가겠다라는 적극적인 의지. 왜냐하면 경제 상황이 너무 어떻게 보면은 예측보다 너무 좋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서 약간 인플레이션을 줄이고 경기에 약간 하강을 유도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들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고요. 사실 금리 자체는 굉장히 또 오른 그러니까 금리가 약간 그 국채 금리란 것이 사실 시장의 기대 금리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데 연준이 이렇게 의사록을 어떻게 보면은 긴축적인 의사록을 발표하자 뭐 금리 국채 금리 같은 건 좀 오르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문의 경제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정환 교수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